여기서 본 일을 말하면 너희도 불법 야간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만들겠다. 월급도 치료비도 한 푼 못 받고 경찰서에 갈 줄 알아?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때 그 시절을 직접 살아오신 분들께는 오래된 기억을, 처음 듣는 분들께는 부모님의 젊은 날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978년 늦겨울 전라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박정혜라는 18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집에는 부모와 네 남매가 한 방에 모여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지었지만 전해 가을 큰 비에 벼가 쓰러지면서 수확을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볕단을 나르다 허리까지 다쳐 겨울 내내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집안에는 종잣값으로 빌린 돈이 쌓였고 겨울 양식으로 남겨둔 보리쌀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중학교를 늦게 졸업했습니다.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를 거르지 못해 학교에 들어간 시기가 또래보다 늦었지요. 그래도 글을 좋아했고 산수도 잘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형편만 된다면 상업고등학교에 보내보라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입학 원서를 받아온 날 3살 어린 15살 미숙도 중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왔습니다. 미숙 역시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에 늦게 들어가 또래보다 학년이 낮았지요. 두 딸의 입학금과 교복값을 한꺼번에 마련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을 앞에 앉혀놓고 오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올해 농사만 잘 되면 내년에는 둘 다 보내주마. 그러나 정혜는 아버지의 말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자신의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불길 속에서 오그라드는 것을 본 미숙이 울면서 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학교 안 가면 되잖아. 언니가 공부도 더 잘하잖아. 정혜는 동생의 손을 떼어내며 웃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안 가도 장부는 볼 줄 알아. 너는 끝까지 다녀. 며칠 뒤 서울 봉제공장에서 여공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먼저 서울로 올라간 처녀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일을 빨리 배우면 한 달에 10,000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정혜는 자신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을 서울로 보낼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정혜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허리 나으실 때까지만 다녀올게요. 빚 갚고 미숙이 교복 사줄 돈만 벌면 돌아올게요. 정혜가 서울로 떠나던 날 미숙은 언니의 작은 보따리에 삶은 달걀 2개와 말린 고구마를 몰래 넣었습니다. 정혜는 동생에게 빨간 머리핀 하나를 건넸습니다. 장날마다 미숙이 유리 진열장 앞에 서서 바라보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샀어? 서울 가기 전에 미리 빚졌지. 월급 받으면 갚을 수 있어. 정혜는 미숙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었습니다. 네가 학교만 끝까지 다니면 내가 못 간 학교까지 다닌 셈 치마. 완행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미숙은 버스가 고갯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빨간 머리핀을 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정혜가 들어간 곳은 청계천에서 멀지 않은 삼광 봉제였습니다. 공장 아래층에는 원단과 완성된 작업복이 쌓여 있었고 위층에는 미싱 수십 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작업장에 들어선 정혜는 그 행음에 놀랐습니다. 옆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을 만큼 미싱이 울렸고 천을 자르는 가위와 다림질판의 증기, 반장이 생산량을 외치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지요. 정혜는 8명의 여공과 기숙사 한 방을 썼습니다. 방에는 좁은 나무 침대가 2층으로 놓여 있었고 옷가지는 못 하나에 겹쳐 걸어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가며 공동 세면장에서 몸을 씻었고 늦은 사람은 찬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정혜의 옆 침대를 쓰는 아이는 최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정혜보다 1살 어린 17살이었습니다. 집에서는 20살이라고 나이를 올려보냈지만 잠들 때면 고향의 어린 동생을 찾으며 울곤 했지요. 언니는 월급 받으면 뭐 할 거야?
영자가 묻자 정혜는 고향 주소를 적은 종이를 베개 밑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보낼 거야. 전부 보내면 언니는 뭘 먹고 살아? 공장에서 밥 주잖아. 하지만 공장 식사는 정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묽은 국과 보리밥, 점심에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 작업이 길어지면 식은 주먹밥 하나를 받아 미싱 앞에서 먹었지요. 그래도 정혜는 첫 월급을 받은 날 기숙사 구석에 앉아 봉투 속 돈을 몇 번이나 세었습니다. 모집할 때 들은 액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숙사비와 식비, 작업복값, 실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첫 월급부터 따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쓸 돈 약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미수가 교복 맞추었니? 나는 공장에서 밥 잘 먹고 지낸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달 15세 마을 우편 배달부가 정혜의 월급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과 함께 서울에서 산 작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미숙의 교복 계약금을 치르고 미창이 다른 아버지에게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사드렸지요. 공책 첫 장에는 정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어두었다가 내가 돌아오면 물어봐라. 정혜의 월급 봉투는 그 뒤로 매달 15세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미숙의 참고서 값이 들어있었고 어떤 달에는 막내의 운동화 값이 들어있었습니다. 정혜는 편지마다 공장 밥이 맛있고 기숙사 친구들이 좋아 외롭지 않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정혜의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천에 피가 묻으면 불량품 값을 물어야 했기에 바늘이 손가락을 뚫을 때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끝을 입에 넣어 피를 빨았습니다. 작은 천 조각으로 상처를 감싼 뒤 다시 미싱을 돌렸지요. 그래도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 약값을 살 수 있다면 자신이 참는 것은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15세가 지났는데도 정혜의 봉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일주일 뒤 삼강봉제의 반장 이름으로 된 편지와 독촉장 한 장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읽던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혜가 여공들에게 줄 월급돈을 훔친 뒤 재단 보조로 일하던 남자와 달아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은 정혜가 미리 받아간 기숙사비와 작업복 값까지 가족이 갚아야 한다고 했지요. 아버지는 편지를 구겨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럴 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공장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혜 때문에 다른 여공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리쳤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집안의 소와 농기구에 손을 대겠다고 협박했지요. 그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울 공장으로 간 박신의 큰딸이 돈을 훔쳐 남자와 달아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네 언니 때문에 공장 여공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며? 아버지는 처음 며칠 동안 정혜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집을 찾아오고 미숙이 학교에서 울며 돌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딸을 감싸는 집안이라며 비웃자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술을 마신 어느 날에는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내 딸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화와 두려움이 뒤섞여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서울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정혜의 낡은 작업복과 중학교 참고서,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정혜의 편지는 없었습니다. 작업복 오른쪽 어깨와 소매에는 검붉은 피가 넓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포가 접수된 날짜는 정혜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날보다 이틀 뒤였습니다. 미숙은 언니의 피 묻은 작업복을 품에 안았습니다. 언니가 달아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정혜가 삼광봉지에 들어간 지 몇 달쯤 됐을 때부터 월급 봉투의 숫자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옷을 만든 여공들도 받은 돈이 달랐습니다. 반장은 원단을 잘못 잘랐다거나 실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돈을 깎았습니다. 미싱이 고장나면 수리비 일부까지 여공들의 봉급에서 뺐지요. 글을 잘 모르는 어린 여공들은 봉투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영자는 월급을 받은 날마다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달엔 왜 이렇게 적어? 정혜가 물으면 영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반장이 내가 분량을 많이 냈대. 네가 만든 옷은 검사에서 다 통과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정혜는 월급 봉투들을 모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싱을 돌렸고 밤에는 근처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공장 일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수업이 거의 끝난 뒤 도착했지만 산수 시간만큼은 빠지지 않으려 했지요. 야간 학교 선생님은 정혜가 가져온 월급 봉투를 보고 계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제했다면 무엇을 뺐는지 알려줘야 한다.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그날부터 정혜는 기숙사 아이들에게도 계산을 가르쳤습니다. 돈 대신 실꾸리와 단추를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단추 10개를 달았는데 8개 값만 주면 몇 개를 빼앗긴 거야? 어린 복순이 단추 2개를 손바닥으로 가렸습니다. 이만큼이요. 그래, 몇백 원이라고 작아 보여도 매일 여러 사람에게서 가져가면 큰 돈이 돼. 처음에는 웃던 아이들도 자기 월급 봉투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작업량과 받은 돈을 작은 공책에 적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 대신 봉투 속 금액을 읽어주었고 이유 없이 빠진 돈에는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최 반장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최 반장은 40이 채 안 된 여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도 봉제 공장에 들어와 미싱을 밟았고 사고로 손가락 한마디를 읽은 뒤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혜를 따로 불렀습니다. 나도 네 나이에는 틀린 것을 보면 따졌다. 그러다 한겨울에 공장에서 쫓겨나 사흘을 굶었어. 그래서 아이들 돈을 빼내도 모른 척하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옳은 사람이 남는 게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남아. 정혜는 반장의 짧아진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장님이 당한 일을 우리까지 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날부터 정혜는 가장 힘든 작업대로 옮겨졌습니다. 정혜가 만든 옷은 작은 실밥 하나만 남아도 불량으로 돌아왔고 기숙사 점호대에는 침대 밑과 베개속까지 뒤졌습니다. 그래도 정혜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숫자는 낡은 작업복의 안감에 종이를 꿰매 숨겼습니다. 영자도 조금씩 정혜를 도왔습니다. 반장이 불량품으로 돌려놓은 옷이 실제로는 정상 제품과 함께 출고되는 것을 확인했고 생산량을 몰래 적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가 미싱 바늘에 손을 찔렸습니다. 작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철판을 누르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늘이 손톱 아래까지 깊이 박혔지요.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지만 반장은 납품 시간이 급하다며 옆자리 아이에게 기계를 이어 돌리게 했습니다. 영자의 손에는 천조각만 감아놓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지요. 정혜는 손가락이 퉁퉁 붓는 것을 보고 미싱에 전원을 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최 반장이 길을 막았습니다. 손가락을 못 쓰게 되면 반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정혜는 영자를 데리고 작업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자는 손톱을 드러내고 상처를 꿰매야 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서는 영자가 졸다가 사고를 냈다는 확인서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치료비를 내주려면 필요한 서류라고 했지요. 정혜는 확인서를 읽고 영자의 손을 막았습니다. 영자는 졸지 않았습니다. 기계 덮개가 헐거웠고 여러 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최 반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보았니? 옆자리에서 봤습니다. 영자는 확인서에 손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치료비와 기숙사비가 월급에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정혜는 동료들의 월급 차액과 사고 기록을 작업복 안감에 숨겼습니다. 공장주는 정혜에게 반장 자리를 미끼로 조용히 하라고 회유했습니다. 네가 반장이 되면 집에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어.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월급을 깎아 제 월급을 올리는 자리라면 싫습니다. 공장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삼광봉지에는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으로 보낼 작업복 수천 벌을 정해진 날짜 안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공장주는 이번 주문만 끝내면 특별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여공들은 며칠 동안 기숙사와 작업장만 오갔습니다. 새벽까지 미싱을 돌리고 서너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내려왔지요. 작업장 가운데의 큰 동력 벨트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기계를 보러 온 수리공은 벨트를 갈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끊어질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공장주는 주문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며 수리를 미뤘습니다. 기계를 멈추면 하루에 옷이 몇 벌이나 밀리는 줄 알아? 정혜는 수리공이 남긴 점검표를 보았습니다. 공장주가 수리를 미루겠다고 도장을 찍은 종이였지요. 수리공은 종이를 챙겨갔지만 정혜는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미숙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한동안 편지를 못 보내도 다른 사람 말부터 믿지는 마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정혜는 미숙이 부탁한 참고서와 작은 손수건을 소포로 보내려고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소포를 직접 붙이지 못했습니다. 주문 마감을 이틀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공들은 기숙사로 올라갔지만 정혜와 영자 16살 복순, 어린 여공 1명은 잔업에 남았습니다. 최 반장이 4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정혜는 동력 벨트의 마찰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장님, 기계를 세워야 합니다. 최 반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1시간만 더 돌리면 할당량이 끝난다. 벨트가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기계 기술자냐? 정혜는 복순이의 미싱이 벨트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금속이 갈라지는 소리가 작업장을 찢었습니다. 낡은 벨트가 끊어지며 굵은 고무줄과 금속 부품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복순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정혜는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금속 부품이 정혜의 오른쪽 머리와 어깨를 세게 때렸습니다. 정혜는 미싱 사이로 쓰러졌습니다.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정혜의 머리와 어깨에서 피가 흘렀고 오른손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주에게 전화를 건 뒤 태도가 달라졌어요. 구급차를 부르면 야간 작업과 기계 상태를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정혜를 자재 운반 수레에 눕혔습니다. 공장 직원 1명이 뒷문으로 수레를 밀었지요. 영자가 따라가려 하자 최 반장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본 일을 말하면 너희도 불법 야간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만들겠다. 월급도 치료비도 한 푼 못 받고 경찰서에 갈 줄 알아. 복순이 울면서 정혜가 밀어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반장은 아이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정혜는 다치지 않았다. 돈을 훔쳐 달아난 거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억해. 정혜는 작은 개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접수부에는 공장 직원의 지시로 김순자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데려왔다고 했지요. 의사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지만 공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는 월급날에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장주와 최 반장은 그동안 공제 명목으로 빼돌린 돈을 장부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월급 차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정혜에게 빈돈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로 했습니다. 정혜가 여공들의 월급돈을 훔쳐 며칠 전 회사를 그만둔 재단 보조와 달아났다고 꾸몄습니다. 정혜의 사물함에는 비어있는 월급 돈주머니와 재단 보조가 두고 간 주소 쪽지, 정혜의 도장을 흉내낸 가짜 수령증을 넣었습니다. 영자와 복순에게는 정혜가 돈을 챙기는 것을 보았다는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복순은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울었습니다. 최 반장은 아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가족에게 기숙사 빚을 물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영자는 동생 셋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까지 쫓겨나면 고향으로 보낼 돈이 끊길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거짓 확인서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기숙사에 올라가 정혜의 침대 밑에 놓인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정혜가 미숙에게 보내려던 참고서와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사고 때 정혜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작업복도 공장 직원들이 침대 아래 던져놓은 상태였습니다. 영자는 그 작업복을 소포에 함께 넣었습니다. 소포를 열어볼 용기는 없었기에 안감에 숨겨진 기록은 알지 못했습니다. 공장주가 정혜의 물건을 태워버리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은 영자는 새벽에 소포를 들고 빠져나왔습니다. 우체국 문이 열리자마자 고향 주소로 붙였지요. 보내는 사람 칸에는 아무 이름도 쓰지 못했습니다. 소포는 보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혜는 며칠 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자기 이름과 가족, 고향 마을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종이를 얻어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공장 직원은 편지를 대신 붙여주겠다고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공장주의 손에서 찢겨졌습니다. 며칠 뒤 최 반장은 정혜를 찾아와 아버지가 보냈다는 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둑질한 딸은 죽은 셈 치겠다. 동생들 앞길 막지 말고 돌아오지 마라.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긴 편지를 직접 쓸 줄 아는 사람은 정혜와 미숙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부탁해 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오지 마라 라고 외친 말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지요. 정혜는 편지를 믿었습니다. 공장주는 병원비를 더 내지 않기 위해 정혜를 무료 진료소로 옮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은 이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이마에는 긴 흉터가 남았습니다. 진료소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정혜도 몇 번이나 버스표를 사러 나갔지요. 하지만 매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망가진 손과 도둑 누명을 안고 돌아가면 미숙이 학교에서 더 큰 모욕을 당하고 동생들의 혼사에도 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편지까지 받은 뒤라 문을 두드릴 용기도 나지 않았지요. 정혜는 남대문 시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해 접시를 자주 깨뜨렸지만 왼손으로 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품삯을 받으면 미숙의 학비를 보내려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쓰면 가족이 받지 않을까 두려워 우체국 앞에서 돌아서곤 했습니다. 고향에서 미숙은 익명의 소포를 몇 번이나 다시 살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소포 접수일은 언니가 달아났다는 날보다 이틀 뒤였습니다. 피 묻은 작업복을 빨려고 뒤집다가 안감이 유난히 두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자 접힌 종이 조각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여공들의 이름과 작업량, 받아야 할 월급, 실제 받은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 옆에는 정혜가 붉은 연필로 표시한 차액도 있었지요. 미숙은 언니가 공장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공들의 돈을 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지만 아버지는 종이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왔다. 그 많은 사람이 모두 거짓말을 했겠느냐? 언니가 직접 쓴 거잖아요. 살아있다면 왜 집에 오지 않아? 아버지는 딸이 죽었거나 크게 다쳤을 가능성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훔쳐 어딘가 살아있다는 쪽이 차라리 견디기 쉬웠지요. 그날 밤 어머니가 미숙을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밑에 숨겨둔 돈과 서울에서 일하는 같은 마을 언니의 주소를 건넸습니다. 네 아버지가 정혜를 안 믿는 게 아니다. 믿었다가 죽었다는 말이라도 들을까봐 겁이 나는 게다. 엄마는 언니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피 묻은 작업복을 품에 안았습니다. 살아있든 아니든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지. 너라도 가서 찾아봐라. 16살 미숙은 어머니가 마련해준 차비를 들고 새벽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은 같은 마을 출신인 수님의 단칸방에서 잤습니다. 수님은 방직 공장에 다니며 3명과 방을 나눠 쓰고 있었지요. 다음 날 미숙은 몇 번이나 길을 물어 삼광봉제를 찾아갔습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미싱 소리가 벽을 뚫고 나올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최 반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혜는 공장 돈을 훔쳐 달아났다. 우리도 피해자다. 미숙은 익명의 소포를 내밀었습니다. 이 소포는 언니가 달아났다는 날 뒤에 보내졌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최 반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정혜가 미리 맡겨놓은 물건을 누군가 나중에 붙였을 것이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럼 이 피는 뭡니까? 미숙이 작업복을 펼치자 반장은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 반장은 어린아이가 공장 일을 방해한다며 미숙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공장 앞에서 기다렸지만 여공들은 정혜의 이름만 들어도 눈을 피했습니다. 미숙이 포기하려던 순간 영자가 골목으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영자는 미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혜를 닮았다며 눈물을 흘렸지요. 미숙은 소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언니가 보낸 거 아니죠? 영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보냈어. 언니가 다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고가 났어. 언니가 복순이를 밀어내고 대신 맞았어.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포는 보내놓고 언니가 돈을 훔쳤다는 종이에는 내 손도장을 찍었어. 미숙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왜요? 나도 쫓겨나면 동생들이 굶을까봐. 언니를 배신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내 식구부터 생각했어. 미숙은 영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일그러진 손톱과 공장 쪽을 계속 살피는 겁먹은 얼굴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사고가 난 뒤 정혜가 실려간 병원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고 다음 날 최 반장이 전화로 성진과 동대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그 이름을 잊으면 정혜를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빼앗길까 두려워 정혜가 쓰던 침대 밑 나무판에 바늘로 글자를 긁어두었지요. 하지만 겁에 질려 급히 새긴 탓에 자신도 정확히 무엇이라 적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 그날 밤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야간 작업 교대 시간에 미숙은 공장 뒤 담을 넘어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정혜가 쓰던 2층 침대는 다른 아이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세면장으로 내보낸 뒤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나무판 안쪽에는 바늘로 긁은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성진 의원 동대문. 영자는 자신이 남긴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제 찾아야 할 곳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최 반장의 점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급히 2층 침대 위에 이불더미 뒤로 숨었습니다. 최 반장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마다 사람 수를 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숙의 머리에서 빨간 머리핀이 빠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최 반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가 먼저 머리핀을 주워들었지요. 제가 시장에서 산 겁니다. 최 반장은 핀을 빼앗아 살폈습니다. 너는 이런 것을 살 돈도 없을 텐데.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월급을 조금씩 모았다고 했습니다. 최 반장은 한참 의심했지만 머리핀을 침대 위에 던지고 방을 나갔습니다. 미숙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수님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요. 세 번째로 찾아간 작은 의원에서 늙은 간호사가 사고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젊은 여자가 있었어. 공장 사람들이 데려왔고 머리와 어깨를 크게 다쳤지. 간호사는 환자가 얼마 뒤 무료 진료소로 옮겨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진료소에는 정혜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몇 달 전 퇴원해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지요. 미숙과 영자는 시장 골목의 식당을 하나씩 돌아다녔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수님의 방으로 돌아가려다 한 식당 뒤편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꾸짖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손도 제대로 못 쓰면서 왜 또 깼어? 고무대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어색하게 붙어 있었고 왼손으로 깨진 접시를 줍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뒷모습만 보고도 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오른쪽 이마에는 긴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달려가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안 왔어? 살아있으면서 왜 집에 안 왔어? 정혜는 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가짜 답장이었습니다. 미숙은 첫 줄을 읽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글씨 아니야. 아버지는 이런 긴 글을 쓰지도 못해. 미숙은 언니에게 아버지가 술에 취해 모진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매일 언니의 옷을 꺼내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망가진 손과 도둑 누명을 안고 가족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미숙은 작업복 안감에서 나온 기록을 펼쳤습니다. 언니 이름만 찾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돈도 찾아줘야지. 그날 밤 영자도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거짓 확인서를 정혜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걸 찢는다고 내가 한 일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본 대로 말할게. 정혜는 확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손으로 가지고 있어. 네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찢어. 정혜에게 필요한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피 묻은 작업복 안에 숨긴 임금 기록이었습니다. 둘은 사고 전 벨트 교체를 미루겠다는 공장주의 도장이 찍힌 점검표였습니다. 셋은 정혜가 사고로 실려나가는 것을 직접 본 영자의 증언이었지요. 정혜와 미숙은 먼저 기계를 점검했던 수리공을 찾아갔습니다. 수리공은 공장주가 주문이 끝날 때까지 수리를 미루겠다고 도장을 찍은 점검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지 못했던 그는 점검표를 내주지는 못하지만 조사관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혜는 야간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노동상담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담당자는 공장 안의 사람들이 직접 증언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지요. 언제 현장에 나올 수 있을지는 확답하지 않았어요. 정혜는 밤마다 야간학교 교실에서 여공들을 만났습니다. 실구리와 단추를 펼쳐놓던 옛날처럼 이번에는 실제 월급 봉투를 놓고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어린 복수는 언니가 자신을 밀어내 살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공장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울었습니다. 정혜는 누구에게도 억지로 나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겁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도 가족이 나를 버렸다는 편지 한 장에 몇 달을 숨어 살았어. 그 말에 영자가 거짓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언니가 돈을 훔쳤다는 종이에 손도장을 찍었어. 영자는 여공들이 보는 앞에서 종이를 찢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본 대로 말할 거야. 한 사람씩 자기 월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유 없이 불량품 값이 빠진 봉투, 기계 수리비가 적힌 봉투, 이미 낸 기숙사비가 또 빠진 봉투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도 정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주는 정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치료비와 밀린 월급 일부를 줄 테니 다시는 공장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제 치료비만 받고 끝내면 다른 아이들은 계속 다칠 겁니다. 그 뒤 식당 주인은 정혜를 내보냈습니다. 공장에서 도둑이 일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혜는 미숙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두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미숙은 돌아가기 전까지는 곁에 남기로 했지요. 임금날 아침이 왔습니다. 여공들은 평소처럼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최 반장은 하루 생산량을 칠판에 적고 미싱을 돌리라고 지시했지요. 처음에는 모두 미싱이 움직였습니다. 점심 무렵 월급 봉투가 한 사람씩 나누어졌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도 치료비와 기숙사비가 이중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싱 발판에서 발을 뗐습니다. 수십 대의 기계 한가운데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최 반장의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 왜 멈춰?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반장이 다가와 다시 발판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복순이 발을 뗐습니다. 두 번째 미싱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혜에게 단추로 계산을 배웠던 아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미싱이 멈추었습니다. 최 반장은 작업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전부 다시 돌려!
몇몇 여공들은 겁이 나서 계속 발판을 밟았습니다.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월급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 돈이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 반장은 영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붙어 있었고 이마의 흉터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공들의 발이 하나씩 멈추었습니다. 미싱 소리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강물처럼 울리다가 한 대씩 멈출 때마다 소리가 층층이 낮아졌습니다. 맨 끝자리의 여공이 마지막까지 발판을 밟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그 여공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그 여공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작업복 안감에서 꺼낸 기록을 펼쳤습니다. 맨 끝자리 여공은 한참 울다가 발을 뗐습니다. 마지막 미싱이 멈추었습니다. 작업장은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훌쩍임과 천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옛 미싱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없이 일했다고 우리 돈까지 소리 없이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 반장은 정혜가 공장 돈을 훔쳐 달아난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영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혜 언니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작업 중 벨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최 반장은 영자도 공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복순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니가 저를 밀어내고 저 대신 다쳤어요. 여공들은 자기 월급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반장은 출입문을 잠그라고 경비에게 지시했어요. 정혜와 영자를 끌어내기 전에 외부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여공들이 먼저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반장은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이 문을 닫으면 네가 이 아이들 밥을 먹여 살릴 거니? 정혜는 반장의 짧아진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장님도 다치고 빼앗기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치게 하는 데서 찾으셨어요? 최 반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반장님도 아무도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 반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주는 전원을 강제로 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발판을 밟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노동상담소 사람이 올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공들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졌지요. 일부는 공장이 정말 문을 닫으면 고향으로 보낼 돈이 끊길까봐 울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도 아무도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영자가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다음 사고 때도 같은 종이에 손도장을 찍게 될 거야. 복순도 영자 옆에 섰습니다. 마침내 공장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간학교 선생님과 노동상담소 직원, 근로감독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주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여공들이 안에서 빗장을 풀었습니다. 조사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싱이 멈춘 그 순간부터 삼간 봉제의 거짓말은 더는 공장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삼강 봉제에 대한 조사는 여러 달 이어졌습니다. 공장주는 정혜의 사고를 숨기고 다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리공이 공장주의 도장이 찍힌 점검표를 내놓았습니다. 벨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경고와 수리를 미루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영자는 정혜가 사고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최 반장의 협박을 받아 거짓 확인서에 손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혜의 작업복 안쪽에 숨겨진 기록과 여공들의 월급 봉투를 대조하자 근거 없는 공제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정혜가 월급돈을 훔쳤다는 주장은 맞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사고를 당한 뒤 사물함에서 나왔다는 가짜 수령증의 도장 모양도 실제 정혜의 것과 달랐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로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장은 일정 기간 작업을 멈추었고 공장주는 밀린 임금과 치료비 일부를 내야 했습니다. 최 반장은 거짓 확인서와 사고 은폐에 관여한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임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여공도 생겼지요.
어떤 사람은 정혜가 일을 크게 만들어 모두가 일터를 잃었다고 원망했습니다. 정혜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말했습니다. 다 돌려받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훔친 사람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알렸잖아. 정혜의 절도 누명도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공장에서 고향으로 보낸 독촉은 철회됐고 가족에게도 정혜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정혜는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야간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오른손으로 미싱을 빠르게 돌릴 수는 없었지만 왼손으로 글을 쓰고 주판을 놓는 법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작은 수선집에서 단추를 달고 실밥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도 쓸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보조 도구를 고안해 천을 고정했지요. 무엇보다 정혜는 숫자에 밝았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여공들이 월급 봉투를 들고 찾아오면 공제된 돈과 실제 받아야 할 돈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혜 언니에게 보여주면 월급이 도망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뒤 정혜는 시장 골목에 작은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15세 수선집이었습니다. 월급 봉투가 오던 날을 잊지 않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지요. 한쪽 벽에는 오래된 미싱 한 대가 놓였고 다른 벽에는 작은 책상과 주판이 있었습니다. 영자도 공장을 나온 뒤 정혜와 함께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불편한 사람, 나이가 많아 큰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었지요. 미숙은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정혜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 달에도 동생의 학비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신은 잘 먹고 잘 지낸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손이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편지에 적었지요. 미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정혜는 새 옷을 지어 입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사고 뒤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딸을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지요. 정혜가 처음 보낸 월급으로 아버지에게 사드린 고무신이었어요. 아버지는 허리가 나은 뒤에도 아까워 몇 번 신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무신을 아궁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도 네가 도둑이라는 말을 믿었다. 아버지는 고무신을 불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정혜가 아버지의 손을 막았습니다. 신발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다. 정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보낸 편지는 한 번에 믿으시면서 제가 10대 번 보낸 편지는 왜 믿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보내온 편지에는 늘 가족 걱정만 있었지만 아버지는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공장의 말을 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혜는 고무신을 집어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말보다 남의 말을 먼저 믿지 마세요. 그 말이 정혜가 그날 건넨 전부였습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미숙의 졸업식에 갔습니다. 사진사는 운동장 한쪽에서 가족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정혜는 미숙의 옆에 섰습니다. 미숙의 머리에는 오래된 빨간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실은 조금 벗겨졌지만 언니가 서울로 떠나던 날 주었던 바로 그 핀이었지요. 아버지는 낡은 고무신 대신 정혜가 사준 새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직전 미숙이 언니의 다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숙도 머리가 희끗한 나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 누렇게 바랜 월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정혜가 처음 보낸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미숙아, 나는 공장에서 밥 잘 먹고 지낸다. 너는 학교만 끝까지 다녀라. 미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뒤늦게 알았습니다. 언니는 늘 자신이 잘 먹고 있다고 썼지만 정말 보내고 싶었던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위해 학교를 포기하고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삶을 동생만큼은 살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정혜의 월급 봉투는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로 시작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으로 불렸던 여공은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월급에서 돈이 사라져도 이유를 묻지 못했던 여공들은 처음으로 자기 봉투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대의 미싱이 한 대씩 멈춘 날,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던 작업장에서 비로소 어린 여공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많은 딸들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공장과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월급 봉투에는 돈만 담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약값과 동생의 교복,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던 마음까지 함께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견딘 희생이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혜가 끝내 되찾은 것은 밀린 월급만이 아니라 아무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매달 집으로 월급을 보내던 언니나 누나 혹은 어린 나이에 공장으로 떠났던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분께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